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이에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등장했을까 싶으시죠? 사실 저는 결혼만 안 했지 이혼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을 여러 번 겪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예비 시모의 괴롭힘 때문에 파혼을 했고, 두 번째는 상상도 못할 일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두 번째 파혼 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자와의 결혼 직전 파혼을 하고 나서 남자라는 존재를 믿기가 힘들어 솔로 생활을 오랜 기간 하고 있었어요. 그 전 남자와는 5년을 연애했다가 정말 힘들게 파혼까지 하게 되었기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 후로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파혼 경험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두고 나오는 바람에 많이 우울해하던 날이 있었어요. 친구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하기에 기분도 풀어줄 겸 해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1시간 정도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위로해주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2명이 저희 테이블에 합석을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적대감이 컸기 때문에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또 1시간이 지난 이후에 합석을 요구했던 남자들이 또 와서 합석을 요구해 왔어요. 저기요, 또 와서 죄송한데 그러지 말고 같이 합석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도 남자끼리 왔고 보니까 두 분도 술 열심히 잘 마시는 것 같은데 합석해서 더 재밌게 술 마시는 거 어때요? 저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이야기하는 남자에게 더 단호하게 말할 생각으로 입을 때렸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가볍게 한 잔씩 마시자. 2명보다는 4명이 더 재미있겠지. 또 새로운 인연 쌓는 재미도 있고.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라. 오늘 만남은 우울해하는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만난 자리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합석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 사람들이 매너도 좋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들이라 재밌더라고요. 한 번의 경험으로는 괜찮았다 싶어서 그날 하루로 족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죠. 친구는 그날 이후로 합석했던 사람 중 1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오더라고요. 예, 미연아. 우리 그때 같이 합석해서 술 마셨던 사람 중에 지금 내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기억나? 그 사람이 사실은 그때부터 너한테 호감이 있었다면서 얼마 전부터 계속 나한테 네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안 알려주고 있었거든. 근데 너도 남자 만난 지 오래됐고 또 그 자식한테 받은 상처 제대로 잊으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너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게다가 그 이후로는 남잔 쳐다도 안 보고 내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래. 그냥 꼭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만나만 보라고 하는 소리니까 가볍게 연락해 보는 거 어때? 번호는 내가 알려주면 너한테 먼저 연락 올 거야. 뭐? 아니, 그 자리에서 날 얼마나 봤다고 호감을 느꼈대?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래, 아직 준비 안 된 건 아는데 그래도 내가 몇 번 더 같이 자리해봤거든? 근데 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네 마음 열어줄지. 알았어. 그럼 한번 연락이라도 해볼게. 저는 친구의 설득 끝에 우선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은 저도 내심 외로운 마음이 없지 않아서 이제는 누구라도 만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가볍게 연락만 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번호를 서로 교환한 이후로는 이 남자에게서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단순히 친구로 지내면서 아주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 거의 1년 정도 연락하며 가끔 데이트하며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착한 심성과 매너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우선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심지어 만날 때마다 매번 저를 데리러 오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느낄 만큼 지극정성으로 저를 대했기 때문에 점점 제 마음이 열어졌고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거의 1년 동안 그의 대시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겨우 마음을 열어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보면 1년씩이나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게 너무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 5년을 만나 연애를 했던 사람은 연애 때부터 그랬지만 지극히 마마보이였어요. 연애를 할 때부터 엄마 말이라면 꼴딱 넘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결혼 준비해서까지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 당시 결혼을 생각하고 나서 예비 시댁에 찾아갔었는데 그날로부터 예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텃세가 시작되었죠. 사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지내고 있었고 그쪽은 완전 성공한 사업가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안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저희 회사에 찾아와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며 저를 협박해 왔었어요. 한 번은 돈 1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들고 찾아와서는 제 얼굴에 던지며 이것 줄 테니 나가 떨어지라는 막장 드라마를 혼자 찍고 있길래 그 돈은 그 자리에서 다 내팽개치고는 카페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워낙에 그 남자를 사랑해서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회사까지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길래 결국은 저도 더는 못 버티고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란 인간은 엄마 뒤에서 숨어서 제가 당하고 있는 꼴을 다 보고 있어서 이건 헤어져야 맞는 거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순순히 물러나진 않았죠. 저는 카페에서 마시고 있던 에이드를 그 예비 시모였던 사람에게 뿌려버리며 말했어요. 안 해. 나 당신 아들이랑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 안 한다고. 날 거지로 보고 꼴랑 그 100만 원 가지고 왔을 때부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참지 말 걸 그랬어. 나한테 줬던 모욕 그대로 다시 돌려받으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난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들려오는 답변이 가히 충격적이었네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야 네가 나가 떨어지는구나. 이깟 음료수 맞는 게 뭐 어때서? 내 아들만 너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으면 난 더 큰 수모도 당할 수 있어. 왜 이래? 그냥 아주 시원하네. 난 고맙다 아주.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아들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집안에 시집을 안 간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남자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닫혀버린 저의 마음의 문을 2년 만에 나타난 남자가 두드려댔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헌신적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잘하는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렵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1년 정도를 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먼저 데리고 가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 했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면하고 말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날 거의 하루 종일 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과 시간을 보낸 부모님은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이런 말을 전해오셨어요. 엄마, 아빠, 어때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든 내가 우선인 사람이고. 그래?
근데 아빤 이상하게 네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묘하게 정이 안 가.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중요한 건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내 눈을 못 쳐다봐. 이 부분이 제일 찜찜하네. 결혼을 할 거면 좀 더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예상치 못한 아빠의 답변에 당황하기도 전에 이어져 온 엄마의 답변에 더 큰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여보,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야 나도. 이상하게 사람이 좀 하는 행동이 찜찜하더라고. 나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는 엄마 아빠의 말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굳이 캐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찜찜하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는지 아빠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니네 엄마도 나랑 똑같이 느꼈다고 하니 우선 바로 결혼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 요즘은 동거도 많이 하잖니. 그러니까 동거라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보는 거 어떻겠니? 알았어요, 아빠. 그럼 남자친구하고 이야기해볼게요. 그 사람은 워낙 나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성화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그렇다면 나도 억지로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아빠의 의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사람은 동거랑 결혼이 무슨 차이냐면서 그냥 바로 결혼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하지만 이 역시 아빠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바로 결혼을 할 거라면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빠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저도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같이 살면서 서로를 더 깊게 겪어보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는 아빠가 워낙에 완강하게 나오니까 그 사람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동거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때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호칭을 예비 남편, 예비 시댁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동거를 결정하고 나서는 예비 시댁에도 동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찾아가 뵙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처음으로 찾아가 본 예비 시댁은 좀 특이했어요. 우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는 딱히 하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회사를 다니다가 쉬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두 사람은 완전히 깡패 같았습니다. 덩치는 100kg가 훨씬 넘어 보이고 키도 180이 훌쩍 넘는 키에 온몸에 문신이 가득해서 좀 무섭던 거 있죠. 근데 또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기에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어차피 결혼해서도 같이 살 사람들이 아니라서 단지 개성이 강한 집안이다 생각하고는 가볍게 넘겼어요. 예비 시댁 쪽에도 이야기를 하니 동거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동거를 준비하게 되었고 집은 제가 전세로 구해 살고 있는 24평 빌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비 남편 집안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집만 옮겨서 같이 살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딱 한 가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자기랑 신혼이나 다름없이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웨딩 사진 하나 찍는 거 어때? 정식으로 찍자는 건 아니고 요즘 웨딩드레스 빌려주고 커플끼리 재미로 찍는 거 많이 있잖아. 그거 몇 컷 찍어서 우리 집에 꾸며놓자. 벽에도 크게 걸어놓고. 예비 남편은 결혼은 바로 못하더라도 웨딩 사진만큼은
간단하게라도 꼭 찍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전 그 의견을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이 저를 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동거 후에 저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예비 남편은 골프 회원권을 유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한 번씩 큰 건으로 영업을 할 때마다 집에서 치맥을 하거나 가볍게 와인을 즐겨 마시면서 소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동거 생활 내내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잘 통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허당기가 정말 다분했거든요. 한 번은 예비 남편이 갑자기 주말에 데이트를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주말 데이트 나가는 건 흔한 일이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날따라 저한테 먼저 볼 일이 있으니 저보고 시간 맞춰서 따로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껏 차려입고 나가길래 고객이라도 만나고 오는 건가 싶어서 저는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 약속된 장소는 오딱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근데 먼저 도착해서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글쎄 저희 예비 남편과 함께 의외의 인물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도 다른 이유 때문에 더 당황을 했어요. 어?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자기가 모시고 온 거야? 어, 내가 여기 꼭 모시고 오고 싶어서 몰래 이벤트 좀 했어. 여기가 연예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저번에 우리 장모님이 닭 좋아하신다는 얘기 하셔서 깜짝 이벤트로 모시고 와봤어. 아, 그랬구나. 자기야, 정말 고마운데. 근데 어쩌지? 우리 아빠 오딱 알레르기 있으셔. 허, 뭐라고? 전혀 몰랐어. 장인어른, 오딱 알레르기 있으셨어요? 어, 뭐 나야 그냥 여기서 밥이랑 반찬 먹으면 되니까 너희끼리 먹어. 우리 애 엄마는 오딱도 잘 먹네. 아유, 아니 그래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여쭤봤어야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예비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서 안쓰러우면서도 하필이면 묻지 않아서 생긴 실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 워낙에 시골 친정집에 선물도 사서 보내고 자주 연락하면서 잘 보이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빠도 당황했지만 티를 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괜찮아. 여기 그냥 일반 토종닭 백숙도 있네. 우리 그것도 시켜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괜찮죠, 아빠? 그럼 괜찮지. 다행히도 아빠는 그 자리에서 예비 남편에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이겠다고 노력하느라 일어난 실수여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 주셨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실수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꼭 엄마랑 같이 가거나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시곤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예비 남편이 큰 선물을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유명한 메이커의 등산복 세트였습니다. 겨울이라 겨울산은 더 조심해야 한다면서 패딩까지 싹 사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비싼 브랜드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거 비싼 거잖아. 자기 이번 달 실적도 많이 없어서 우울하다고 했으면서 이런 걸 왜 준비했어? 다시 가서 환불해. 아빠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아니야. 저번에 오딱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죄송스러운지 몰라. 이거라도 꼭 해드려야겠으니까 자기가 말씀드리고 좀 보내드려줘. 한 번 한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걸 그대로 아빠에게 말씀드리고는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내심 선물을 받고는 좋으셨는지 선물을 받자마자
주말에 등산 가셔서는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어찌나 마음이 좋던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뒤에 아빠한테서 이상한 연락이 왔거든요. 예, 미연아. 전에 보내준 등산복들 있지? 이거 진짜 그 브랜드 제품 맞는 거냐? 아니, 패딩 입고 등산하다가 한쪽이 나무에 걸려서 살짝 찢어져가지고 AS 맡기러 갔더니 이거 가품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가서 완전 민망해서 원. 나 참, 아니 가짜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진짜라고 사람을 속여서 이런 변을 당하게 한다냐? 나 참 황당해서. 어머, 그랬어요, 아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분명히 진짜라고 했는데. 아, 미안해요, 아빠. 패딩은 내가 다시 새로 하나 사서 보내줄게요. 그거 입어요. 아유, 됐다. 집에 있어. 괜찮으니까 패딩은 안 보내도 돼. 근데 이런 거짓말은 언제든 탄로날 수 있는데 말이야. 한번 주의는 줘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런 건 습관돼서 봐주면 안 돼. 네, 알았어요, 아빠. 잘 제가 말해둘게요. 저는 아빠에게 선물한 등산복이 다 가품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아빠 말대로 가짜면 가짜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진짜라고 속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따졌습니다. 자기, 얼마 전에 우리 아빠한테 보낸 등산복 있잖아. 그거 진짜 그 브랜드 매장 가서 산 거 맞아? 그럼 당연하지. 그거 내가 일부러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건데. 왜? 마음에 안 드시대? 거짓말 하지 마. 오늘 아빠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 패딩이 살짝 찢어져서 AS 맡기러 갔는데 그 매장에서 가품이라고 그랬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어? 아, 그랬어? 미안해, 미연아. 사실은 내가 여유가 좀 없어서 진짜는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안 돼서 가품을 샀어. 아이 참, 그게 그렇게 걸릴 줄은 몰랐네. 나도 괜히 가짜 사드리는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알게 돼서 더 기분만 상하셨잖아. 왜 이상한 거짓말을 해서 오히려 안 당해도 될 일을 겪게 해. 오늘 아빠 브랜드 매장 가셔서 한참 민망해서 오셨대. 아니, 사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거짓말 해서까지 사주는 건 우리도 안 바래. 미안해. 미안해, 미연아.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장인어른께도 내가 다시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할게. 하여간에 정말 잘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오히려 더 반감만 살 뿐이라고. 그러니까 다신 이런 짓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다신 안 그럴게. 그렇게 또 하나의 사고를 친 예비 남편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1년 뒤에 결혼은 할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아빠한테도 전화해서 싹싹 빌고는 겨우 용서받고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큰 사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인 12월 어느 날이었어요. 자주 연락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던 중학교 동창생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연아,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몇 명하고 동창회 할까 하는데 너 시간 돼? 너 진영이라고 알지? 진영이 걔도 온다고 하더라고. 뭐? 진영이? 우리 중학교 때 나랑 진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전학 갔던 그 친구 말하는 거야? 어머,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궁금했는데. 온대. 몇 년 전까지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나도 겨우 연락 닿았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 진영이 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나도 갈게. 진영이는 저와 중학생 때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전학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온다고 하니 궁금한 마음에 더 모임에 나갔죠. 진영이는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옛날에 있었던 풋풋함은 다 사라지고
완전 커리어 우먼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정장을 입고 와서 굉장히 있어 보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다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을 반가워하며 다시 그 중학생 때의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일 궁금했던 진영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진영아, 너 그럼 외국 갔다 와서 지금은 뭐하고 지내? 나 지금 자산관리 같이 하면서 보험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고 있다. 어머, 진짜? 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예비 남편하고 보험이 없어가지고 몇 개 들려고 했는데 잘 됐다. 나 너한테 들면 되겠다. 어머, 그래? 잘 됐다, 얘. 근데 예비 남편이라니? 너 곧 결혼하는구나? 아, 아직 결혼 준비를 막 준비하는 건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집안에서 반대가 좀 있었어. 그래서 우선은 동거만 하고 있어. 근데 뭐 웨딩 사진까진 찍었으니까 남자친구라고만 하기에는 애매해서 예비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녀. 우리 친정이랑 예비 시댁 쪽에도 왕래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내년 초에는 결혼 정식으로 할까 생각 중이야. 아, 그랬구나. 좋겠다, 얘.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 신세대네 이 기집애. 아무튼 잘 됐다. 내가 보험 너네한테 딱 필요한 것들로만 설계해서 잘해줄게. 너 언제 시간 돼?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어머, 정말? 그래, 고마워. 집 주소 이따가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그날 그렇게 진영이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다음 주에 진영이가 저희 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진영이는 오자마자 집을 둘러보더니 내내 감탄을 하더라고요. 어머, 집 아담하고 너무 좋다. 너 인테리어 솜씨가 장난 아닌데? 완전 신혼 분위기 물씬 나. 아, 집이 좀 좁긴 한데 그렇다고 막 해놓고 살고 싶지 않아서 좀 소소하게 꾸며봤어. 아무래도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라 신혼집 분위기 나게 꾸며봤는데 티가 나나 보네. 완전 분위기 제대로야. 어머, 저게 네 웨딩 사진인가 보다. 정말 신혼부부 느낌 나네. 그치? 예비 남편이 하도 찍자고 해서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 사진 찍은 건 아닌데 요즘은 뭐 웨딩 사진 재미로 찍는 커플들 많이 있잖아. 우리도 가서 옷만 빌려서 찍어봤는데 꽤 잘 나오더라고. 근데 저건 어쨌든 그냥 재미로 찍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제대로 찍을 때는 살도 더 빼고 예쁘게 찍어야지. 저는 웨딩 사진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의 안색이 확 바뀌면서 급기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미연아, 잠깐만. 이 사람 정말 네 남편 될 사람이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맞냐고. 맞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떻게 돼? 혹시 송준호 아니야? 어머, 맞아. 내 예비 남편 이름이야. 네가 어떻게 이 사람 이름을 알아? 미연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야, 안 돼. 너 빨리 동거 생활 끝내. 너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남자랑 헤어져. 결혼 약속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라고. 그래야 네가 살아. 왜 그래, 진영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갑작스럽게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남자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제대로 설명하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너 정말 똑바로 들어야 돼. 정신 꽉 잡고 들어. 저 남자 내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전 남편이었어. 뭐?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 남편이었다니. 나한테는 결혼했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었는데 너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지. 저 인간 사기꾼이야. 완전 사기꾼이라고. 뭐? 사기꾼이라고?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 사기꾼이야. 사기꾼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니? 괜히 사기꾼이겠어? 너 이 남자 안지 얼마나 됐어? 나 한 2년 정도 됐어. 그래, 저 남자 5년 전에 내 친구랑 결혼했다가 내 친구 완전히 인생 망쳐놓고 교도소 들어갔던 놈이야. 내가 잘 알아. 이건 내가 확실하게 확인한 거라고. 이 사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원래 보험 설계사로 같이 일하던 놈이었어. 근데 우리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다른 회사 사무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친구를 사귄 거거든.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랑 내 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 그 이후로 결혼까지 했다가 내 친구 인생 완전히 말아먹을 뻔했어. 뭐? 교도소에도 들어갔었다고? 그래, 미연아. 내 얘기 잘 들어. 너 보험 사기 알지? 보험 들었다가 일부러 달리는 차에 치여서 보험금 뜯어내고 하는 사기 말이야. 이 인간 그런 사기치는 놈이야. 보험했던 놈이니까 보상받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 그때도 내 친구랑 결혼해서는 보험 왕창 들어서 사기치고는 깜빵 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 정말 진심이야? 그래. 심지어는 내 친구까지 보험 들게 해서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든 놈이라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인간은 이미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보험 사기를 쳐서 교도소 신세까지 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예비 시댁 사람들 모두 다 보험 사기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우선 고마워, 진영아. 내가 한번 정확하게 더 알아볼게. 그래야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여기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비 남편과 함께 시댁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은 지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이후에 흥신소 직원이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증거들을 보고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네요. 흥신소에서는 여러 서류와 사진들을 주었는데 그 서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정말로 이혼한 이력이 있었고 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남편의 직업과 공무원이라는 시동생의 직업 역시 싹 다 거짓이었어요. 심지어 예비 시부모 쪽도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다니며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 친구 진영이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인생을 망치게 될 뻔했던 거 있죠? 정말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제가 이런 사기꾼 집안에 걸려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예비 남편에게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예비 남편은 그때까지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저를 맞이했어요. 자기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친구 만나고 왔나? 저는 뻔뻔스럽게 저를 대하는 예비 남편을 보고는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제가 들고 간 서류를 얼굴에 뿌려버리며 말했어요. 뭐? 자기? 이 사기꾼아. 이걸 봐. 이걸 보고도 지금 나한테 그렇게 뻔뻔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 어떻게 나를 속여? 어떻게 그동안 깜쪽같이 속였냐고 이 사기꾼아.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등골 빼먹고 이혼에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거야? 어? 어떻게 그래?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예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제가 던진 말과 얼굴에 뿌려버린 서류를 보더니 모든 것이 들통났구나 하는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또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거 어떻게 다 알았어? 근데 이제 정말 아니야. 나 이제 이렇게 안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고 있어.
당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한 번만 봐줘. 거짓말한 거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게.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당신 골프 회원권 유치하는 일도 다 거짓말이잖아. 거기 서류에 정확하게 써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할래? 내가 다 알아봤어. 당신 동생도 공무원 아니고 백수잖아. 그리고 같이 사기치던 무리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렇게 만만하냐고. 어디서 자꾸 거짓말이야?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불쌍한 척을 하는 예비 남편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놈이 계속 뻔뻔하게 나오는 거 있죠? 미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진짜로 개과천선해서 잘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미연아. 됐어. 네 말 내가 어떻게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인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다 필요 없고 당장 나가.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랑은 완전히 끝이야. 안 돼. 싫어. 절대 못 나가. 네가 나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절대로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내가 여기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라고. 나 갈 곳 없는 것도 알잖아. 제발 미연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믿어주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 이 인간은 저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고 있길래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2분 다 완전히 화가 나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죠.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끌어안아 주셨고 아빠는 집에 오자마자 몽둥이를 들고 와서 집에서 안 나가고 퍼질러 자고 있던 남편을 강제로 쫓아버리셨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 내가 너 그래서 내 딸하고 결혼 안 시킨 거야. 알아? 처음 볼 때부터 아닌 척하면서 시커먼 구석이 있는 게 다 느껴졌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 우리 사이로 안 받아준 거야. 역시 사랑 관상 어디 안 간다고?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찾아오지 마. 그날은 너 죽고 나 사는 날이니까. 장인어른,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다시는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살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그전부터 거슬렸는데 나 네 장인어른 아니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럼 왜 없는 직장까지 만들어가면서 속였나? 게다가 미연이한테 들어보니까 갑자기 보험 들어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미연이가 친구한테 보험 들려다가 알게 된 거 아니야? 어디 이것까지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해 보시지. 다 필요 없고 애초에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아무리 네가 미연이한테 진심이었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중에 진짜인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내 딸 못 맡겨.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럼 정말로 경찰을 부르던지 내가 널 아예 때려 죽이고 감방 가던지 할 거니까.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아빠에게 싹싹 빌다가 그마저도 안 통하니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사실 그 뻔뻔한 성격에 버티려면 더 버틸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동거를 하면서 한다면 하는 아빠의 성격을 익히 경험을 했었기에 그 말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남기고 간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애처럼 소리내서 우는 저를 보며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연아,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무것도 없어.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온 놈을
어떻게 네가 알았겠니? 그저 저 사기꾼 놈이 나쁜 거야. 나도 속아 넘어갈 뻔했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정말 천만 다행이야. 이건 하늘이 도운 거다. 그래, 미연아. 엄마는 네가 무슨 일 안 당한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 인간이 더 위험한 생각해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했었으면 나 정말 못 버텼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수준에서 끝난 게 정말 다행인 거다. 우리 딸 정말 놀랐지?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아빠,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빠는 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 아빠와 같이 한 걸음에 서울로 올라온 엄마는 내내 저를 안아주고 계셨는데, 이때는 정말 같이 울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는 일이었어요. 혹시나 그 인간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집을 내놓았죠. 저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집을 팔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는 그놈의 얼굴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놈과 함께 찍었던 웨딩 사진도 다 찢어버렸어요. 또 그놈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처분해버렸고요. 정말 다시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기에 이사를 할 때는 아예 가구들까지 싹 다 새 것으로 바꿔버렸죠. 이 남자 헤어지면서 이사를 하면서 정말 무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남자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첫 번째 남자랑은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파혼을 해버리고 겨우 마음 주고 만난 두 번째 남자는 가족 사기단에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에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인생은 끝도 없이 배워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나 인간관계 일은 저한테는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정말로 저희 아빠 말씀대로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기꾼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로 제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 사연을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은 부디 옆에 좋은 사람들만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잘 피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또 세상에 귀인은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창을 보러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해서 이 사기꾼에게 제대로 당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천운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20년 만에 만난 진영이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옥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아팠던 모든 과거를 잊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저희 엄마의 위로가 컸습니다.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연아, 울 거 없어. 그저 너랑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야. 그리고 오히려 네가 복받은 사람이야. 만약 네 친구가 아니었다면 너도 우리도 다 속고 그놈을 받아줬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 이것도 아무나 가지는 복 아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돼. 나는 널 믿는다. 그리고 항상 응원할 거야. 엄마가 없이 살아서 그게 미안할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해주는 위로에 저는 큰 용기를 얻고 그 자리에서 한바탕 속 시원히 울어버리고는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났어요. 덕분에 지금은 새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이 엄숙할수록 웃음은 필요하다. 정말 저에게 걸맞는 명언 아닌가요? 저는 지금까지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진영이라는 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의 파혼을 통해서 지옥 같은 시월드, 지옥 같은 사기꾼 집단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니 오히려 이게 더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웃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웃으며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